2026년 내 집 마련을 꿈꾸시거나 부동산 시장을 아주 유심히 보고 계신다면요. 아마 머릿속에 이 질문이 계속 맴돌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시장이 어디로 간다는 거지? 정부 정책은 믿을 만한가?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 전략 발표문, 또 부동산 트렌드를 깊이 파고든 전문서적, 그리고 시장의 속살을 보여주는 최신 뉴스 기사까지 이 정보의 조각들을 다 맞추어서 2026년 부동산 시장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거죠.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흩어진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내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얻게 해드리는 겁니다. 네, 2026년 시장의 밑그림을 그리려면 딱 세 가지 축을 봐야 합니다. 첫째는 정부의 계획,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려는 의지와 세금이라는 발목을 잡는 변수. 둘째는 데이터로 드러나는 시장의 민낯, 특히 서울과 지방의 그 극심한 온도 차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변수일지도 모르는 우리 바로 앞에 다가온 공급 절벽이라는 그림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시장을 움직일지 그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게 오늘 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정부의 계획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2026년 경제성장 전략 자료를 보면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정말 확고해 보여요. 숫자들이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3기 신도시 물량 1만 8천 호를 포함해서 총 5만 호 착공을 계획하고 있고 인천 계양은 벌써 첫 삽을 떠서 2026년 말이면 입주를 시작한다고 하죠. 고덕강의 고양 창릉에서도 2만 9천 호 분양이 추진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국토부랑 LH가 합동 TF까지 만들어서 2030년까지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속도를 내는 걸 보면 서류상 계획은 아주 거창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꼭 나오잖아요. 그거 다 계획일 뿐이지 실제로 그 시간 내내 다 지어지는 건 어렵다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많고요.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 실제 입주까지는 수많은 허들을 넘어야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즉각적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더 즉각적인 불확실성이요? 네,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금 문제예요. 정부가 공급이라는 엑셀을 힘껏 밟으면서도 정작 시장에 매물이 돌게 할 가장 중요한 카드인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거든요. 세금 문제라면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현재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번 발표에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 언급이 전혀 없었군요. 네, 만약 이 제도가 원래대로 돌아가면요. 2주택자는 최고 71.5%,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무려 82.5%라는 어마어마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82.5%요? 네, 오랫동안 집을 보유해도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 즉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전혀 못 받고요. 와, 그건 사실상 집을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단 얘기네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이유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거래세 폭탄이나 다름없어서 시장의 매물을 그냥 얼려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까요? 제 생각엔 두 가지 상반된 압력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압력일까요? 한쪽에서는 세금을 풀어줘야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서 시장이 안정된다고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정치적 부담과 여론이 발목을 잡는 거죠. 이 딜레마가 정책 결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2026년 시장의 가장 큰 예측 불가능한 변수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한쪽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시장에 있는 주택이 거래될 길을 터줄지 말지조차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건 마치 차의 한쪽 발은 엑셀에 다른 쪽 발을 브레이크 위에 올려놓고 있는 형국이죠.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외에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은 세금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거나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 불법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계획도 있지만 양도세 중과 문제에 비하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이런 복잡한 속사정을 안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장의 현실은 어떤지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죠.
계획과 현실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네. 부동산 트렌드 2026년 자료를 보면 현재 시장은 그야말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보다는 실물자산, 즉 부동산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네네.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언젠가는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좋은 환경이 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줄다리기의 결과가 데이터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네요. 자료를 보니까 전국 아파트 시장이 2023년 1분기를 바닥으로 회복 중이긴 한데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특히 서울의 회복세는 정말 놀라워요. 2025년 2분기까지 저점 대비 무려 20.1%나 상승했습니다. 20%면 거의 V자 반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부산은 오히려 1.3% 하락했고 광주도 2.8% 떨어졌어요. 아, 거기는 떨어졌군요. 네, 이건 그냥 격차가 아니라 한쪽은 위로 솟구치고 다른 쪽은 아래로 가라앉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아닙니까? 심지어 서울 안에서도 소수의 슈퍼스타 단지로만 자산 가치가 쏠리면서 다른 단지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시장 내부의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바로 그게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양극화라는 단어로는 부족하고 초양극화라고 불러야 할 정도죠. 초양극화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결국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인프라, 우수한 학군 같은 핵심 자원들이 서울,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그 가치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왕이면이 아니라 무조건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모두가 그 슈퍼스타 단지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자연스럽게 다른 주거 형태에도 눈을 돌리게 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만 집중하지만 빌라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빌라 시장은 데이터로 보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아파트의 대체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데이터상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빌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2배나요? 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서민들의 중요한 주거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전판이요? 그건 어떤 데이터로 알 수 있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표가 나옵니다. 빌라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아파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에요. 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빌라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보다는 실제로 거기서 살아야 하는 거주 수요가 아주 탄탄하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한 실수요자들이 빌라 전세 시장에 머물면서 그 수요를 받쳐주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빌라 전세가가 높다는 건 그만큼 내 집 마련은 못했지만 어디선가는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수요가 몰려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빌라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체온, 특히 서민 주거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엇박자 계획, 그리고 데이터로 확인한 시장의 초양극화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등골이 오싹했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어쩌면 2020년 이후 시장의 모든 변수를 압도할지도 모르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바로 공급 절벽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5년에 약 28만 세대인데 2026년에는 21만, 2027년에는 19만 세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측되더라고요. 네, 감소세가 아주 가파르죠.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2만 세대가 공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건 그냥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증발하는 수준인데요. 그리고 그 문제는 서울로 오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해진다고요? 네, 2026년 서울의 총 입주 예정 물량은 고작 1만 8천 세대에 불과합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이냐면 서울의 연간 적정 수요량을 보통 4만에서 5만 세대로 보는데 그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잠깐만요. 이 데이터를 다시 보게 되네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2028년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6천 세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1만 세대 밑으로 내려가는 게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이건 정말 절벽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닌데요? 네,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예고된 재앙에 가깝습니다. 공급 부족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명확합니다. 당장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지겠죠. 그렇죠. 살집이 부족해지니까. 네, 임대료가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른 전월세 가격은 결국 쉬고 있던 매매 가격을 다시 밀어올리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정부의 3기 신도시 같은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려면 최소 몇 년은 더 걸리는데 바로 그 사이의 공백 기간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단순히 물량만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잖아요. 바로 무서운 공사비입니다. 아, 공사비 문제 심각하죠. 신문 기사를 보니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이 7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최근에 한 재건축 조합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요즘엔 땅 파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건설사한테서 견적서 받는 게 제일 무섭다고요. 하하, 견적서 받는 게 무섭다. 그 한마디에 지금 건설 현장의 현실이 다 담겨 있죠. 원자재값, 인건비가 모두 폭등해서 예전처럼 집을 지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이건 결국 신규 공급의 속도를 늦추고 분양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앞으로 2, 3년 뒤에는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거의 끊기는 수준인데 그렇다고 지금 새로 짓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다. 정말 진퇴양난이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여러 힘이 거칠게 충돌하는 복잡한 전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미래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시장은 당장 코앞에 닥친 2, 3년 뒤의 공급 절벽을 보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라는 시장의 가장 큰 뇌관은 어떻게 될지 아직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았고요. 시장 내부에서는 서울과 지방,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슈퍼스타와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가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질 겁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서울의 집값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만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부동산 트렌드 2026 책의 저자가 이런 지적을 하더군요.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미 뉴욕, 런던, 도쿄 같은 글로벌 도시들의 자산 시장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단순히 국내 정책 상황이나 규제만으로 가격 흐름을 전부 설명하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이 대화의 끝에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당신의 부동산 관련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연 서울 여의도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일까요? 아니면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일까요? 어쩌면 진짜 답은 우리가 늘 보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